반갑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크리티컬 솔루션이 진행이 되고, 크리티컬 솔루션은 뭐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겠지만, 일단 그 간단하게 내용 정리를 좀 하고 난 다음에 해당 챕터에 관련된 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이론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배웠었던 이론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그 이론을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런 걸 갖다가 확인하면서 가는 과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는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뭐 스텝 1, 스텝 2 돼 있는데 스텝 1은 조금 쉽고 스텝 2는 조금 어렵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아주 쉽다, 그 쉬운 문제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대략적으로 실제 여러분들이 임용해서 마주칠 수 있는 정도의 문제 수준으로 맞춰놨기 때문에 영 뭐 아주 쉬운 문제 그런 문제들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진도는 이게 물리 무기 분석을 갖다가 번갈아 가면서 나갈 거예요. 그래서 한 주 물리 나가고 그 다음 주에 무기 나가고 그 다음에 분석 나가고 다시 물리 무기 분석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나갈 거고, 대략적으로 8월 말쯤 전체적인 수업은 끝나게 됩니다. 8월 말쯤 끝나게 되고 맨 마지막 주가 이제 모의고사예요. 그래서 모의고사에서 물리무기 분석에 관련돼서만 이제 전 단원에 걸쳐서 이제 문제를 가지고 모의고사 풀고, 모의고사 보고, 모의고사 문제 풀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맨 마지막 한 주. 그래서 아마 24줄 거예요. 그래서 물리화학이 9주, 무기화학하고 분석화학이 7주 해서 23주가 진도 나가는 주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한 주가 모의고사고 해서 24주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매주 한 챕터씩 나갈 거고,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아직 책이 준비가 안 돼가지고 프린트물로 나왔는데 다음 주에는 아마 책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냥 책으로 나갈 겁니다. 뭐 오늘은 어쩔 수 없이 나눠준 프린트물에다가 조금 여러분들이 필기 좀 해놨다가 나중에 책 받으면 그 책에다가 옮기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나갈 거고, 당연히 이거는 내용 정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과목은 아니기 때문에 뭐 내용을 갖다가 길게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내용은 어느 정도 해당 챕터에 관련된 내용들은 알고 있다는 전제 조건하에서 나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내용 위중으로 요런 것들은 요렇게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요런 식으로 진도를 나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내용 정리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은 웬만하면 다 알면 좋은 내용들이에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절대 안 나올 것 같아. 혹은 이건 나올 확률이 10%도 안 되는 것 같아. 그런 것들은 그냥 과감히 뺐어요. 어차피 내용 정리하는데 나올 가능성도 높지 않은 거 붙잡고 시간 낭비해야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빼고 했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웬만하면 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을 해서 정리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 정리된 내용 중에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 내용도 있지만 뭐 또 암기하는 내용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암기하는 내용들은 확실히 암기해 주시고, 이해하는 내용들은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그런 식으로 진도를 나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물리화학서부터 봅시다. 물리화학은 앞에 부분이 그 열화학 부분에서 가장 앞에 연력학 제1법칙에 관련된 얘기가 요 앞에 부분에 나옵니다. 그리고 제일 앞에는 이제 기체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이 기체는 앞으로 연력학에 관련된 문제들은 전부 기체를 중심으로 문제가 풀어질 거기 때문에 기체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기체의 3법칙, 보일의 법칙, 갸르의 법칙, 아보가드로의 법칙. 전부 이게 부피에 관련된 법칙이죠. 여기는 P와 V가 반비례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표현하면 얘도 부피, 얘도 부피에 관련된 얘기가 되는 거죠.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하고, 부피는 절대 온도에 비례하고, 부피는 몰수에 비례한다. 이게 기체에 대한 3법칙이죠. 그리고 이 기체에 대한 3법칙을 갖다가 묶어주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V는 압력에 반비례하고, N에 비례하고, T에 비례하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기체 상수를, 여기다 비례 상수를 갖다가 곱해주면 이 둘을 비례 관계가 아니라 이퀄 관계로 만들어 놓을 수가 있죠. 그래서 V는 이퀄로 R 곱하기 P분의 NT. 즉, PV는 이퀄로 NRT라는 식이 나오죠. 이거는 실제 기체에서는 상온 이상의 온도, 그리고 아주 높지 않은 압력, 뭐 1기압 혹은 1기압보다 약간 높거나 그런 정도의 압력서부터 1기압보다 낮은 압력, 그 정도 부분에서는 실제 기체는 근사적으로 잘 만족을 시켜요. 그렇지만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가까운 조건, 그래서 분자 간 상호작용력을 무시할 수 없는 조건,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온도가 대단히 낮거나 혹은 아니면 압력이 대단히 높거나, 그래서 입자 간의 거리가 가까워지게 되면 그때는 잘 안 들어맞죠. 자, 기체 중에서
온도, 압력, 부피 같은 이런 상대적인 조건에 상관없이 이 방정식을 항상 만족시키는 기체, 그런 기체는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이 방정식을 항상 만족시키는 가상적인 기체를 만들어냅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상기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방정식은 실제 기체인 경우에는 근사적으로 만족시키지만 이상기체인 경우에는 항상 만족시키기 때문에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상기체는 압력도, 인력도, 반발력도, 인력, 반발력 같은 분자간 상호작용력이 존재하지 않는 기체를 이상기체라고 얘기를 하죠. 반발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기체가 고유부피를 갖게 만들어주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압력을 가해도 더 이상 들어가지 않을 때, 더 이상 압축이 되지 않을 때 그걸 그 물체의 고유부피라고 얘기를 하죠. 분필의 고유부피 어떻게 얘기합니까? 꾹꾹 눌러도 더 이상 안 들어가는 부분, 거기까지가 분필의 고유부피에 해당이 돼요. 즉 반발력이 존재할 때만 고유부피가 존재할 수가 있는데 이상기체는 반발력이 없죠. 따라서 고유부피라고 얘기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상기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고유부피가 존재하는 그 고유부피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면 학생들이 부피가 없으니까 질량도 없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부피는 없지만 질량은 존재합니다. 부피도 없는데 어떻게 질량이 존재해요? 네, 그러니까 이상기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질량은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온도는 뭐하고 상관이 있죠? 평균 운동에너지하고 상관이 있어요. 즉 운동에너지가 존재하지 않으면 온도라는 게 정의되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운동에너지는 어떻게 주어지죠? 2분의 1 mv의 제곱. 질량이 없으면 운동에너지가 없고 운동에너지가 없으면 온도가 정의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상기체는 부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즉 원자 반지름이라는 게 없어요. 원자 반지름, 입자 반지름이라는 게 0이에요. 반지름이 0입니다. 반지름이 0인 입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량은 갖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델 기체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네 번째, 요거는 입자끼리는 충돌을 하지 못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반지름이 없는데 어떻게 충돌을 하겠어요? 반발력이 없는데. 충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근접하다가 강력한 반발력에 의해서 되튀어 나가는 현상이 충돌이죠. 근데 얘는 반발력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충돌도 불가능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반발력이 없고 그래서 원자 반지름이 제로, 입자 반지름이 제로고 반지름이 제로인 입자가 어떻게 충돌을 하겠어? 그래서 입자끼리는 충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벽에는, 이런 벽이죠. 벽에는 완전 탄성 충돌을 해요. 아니, 자기들끼리, 원자 반지름이 없어서 자기들끼리는 충돌하지 않는다며 벽에는 어떻게 충돌을 해요? 네, 벽에는 어떻게 충돌할까? 벽은 반발력이 무한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입자 자체는 반발력이 없지만 벽이 무한대의 반발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벽에 의한 충돌은 가능하다. 그리고 벽에 의한 충돌이 정의가 안 되면 압력이 정의가 안 되죠. 압력이 정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벽에 대한 충돌이 정의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벽에 대해서는 완전 탄성 충돌을 하고 질량은 존재하나 고유 부피는 없고 입자 반지름이 제로란 얘기죠. 이런 특성을 갖는 게 이상기체다. 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서 기체 상수 임용 시험 문제에서도 이 값이 주어지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이걸 굳이 암기하려고 노력을 할 필요는 없는데 이거 여러분들 다 알죠. 암기 안 하려고 노력을 하더라도 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는 이거 안 가르쳐 주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임용에서도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고 그래요. 이건 당연히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거고 비례상수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돌톤의 분합법칙. 돌톤의 분합법칙도 실제 기체는 근사적으로만 만족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 중에 하나예요. 자, P토탈. 혼합기체가 있을 때 기체의 전체 압력은 기체를 구성하고 있는 각 성분 기체의 분합의 합이다. 그래서 Pn까지 있다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이 각각의 성분 기체의 분합을 정의를 하면 무엇에 의해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 의해서 정의를 하면 V분의 NaRT 플러스 V분의 NbRT. 여기서 NA는 혼합기체를 구성하고 있는 A의 몰수를, B는 혼합기체를 구성하고 있는 B의 몰수를 얘기를 하죠. PB니까
V분의 nRT에서 n을 B의 몰수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V분의 nn, J라고 합시다. PJ, NJ, RT 뭐 이렇게까지 간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다 합쳐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V하고 RT는 공통이니까 NA 플러스 NB 플러스 NJ, RT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곧 뭐가 되는 거죠? N 토탈이 되는 거죠. 혼합기체를 구성하고 있는 기체 성분의 몰수의 총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어지죠. 자, 최종적으로 이거를 정리를 해봅시다. 자, 요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우리가 PA분의 P 토탈을 표현을 해봅시다. PA분의 P 토탈을 표현하면은 PA는, V분의 NA, RT. 그 다음에 P 토탈은 어떻게 되죠? V분의 NA, RT. 그 다음에 P 토탈은 V분의 N 토탈, RT. N 토탈, RT 이렇게 되죠. 그러면 부피 동일하니까 캔슬 아웃. RT 동일하니까 캔슬 아웃. 그러면 N 토탈 분의 NA.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죠? 혼합물에서 몰 분율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PA는 XA에다가 P 토탈이다. 그래서 혼합기체의 전체 압력에다가 그 혼합기체 속에서 A가 차지하는 몰 분율을 곱하게 되면 혼합기체에서 A의 부분 압력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걸 돌턴의 분합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일로 넘어갈 때 우리가 뭘 가정하고 넘어갔죠? 이상기체를 가정하고 넘어갔죠. 그렇기 때문에 돌턴의 분합법칙도 뭐에만 적용이 된다? 이상기체에만 적용되는 이상기체의 법칙 중에 하나다. 실제기체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하다? 근사적으로만 만족시킨다.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이 근사적으로 만족되는 범위라면 돌턴의 분합법칙도 근사적으로 만족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뭘 기억해야 돼요? 당연히 이거를 기억을 해야 되죠. 이거는 뭐 얘기할 것도 없고 이걸 모르지는 않겠습니까? 이건 당연히 기억해야 됩니다. 돌턴의 분합법칙은 앞으로도 종종 기체에 관련된 연력학 문제에서 종종 사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거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상기체와 실제기체는 다르죠. 이상기체와 실제기체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요소가 뭐냐? 바로 압축인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압축인자는 정의가 PV를 nRT로 나눠놓은 거예요. 자, 이상기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PV를 nRT로 나눠놓으면 뭐가 나오죠? 1이죠. 항상. 그래서 이상기체는 압축인자 값이 항상인 녀석이 이상기체입니다. 근데 실제기체에서는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이 근사적으로만 성립이 되니까 실제기체는 당연히 항상 압축인자 값이 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우연히 압축인자가 1이 될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압축인자 값이 1이 아닌 상태값을 가져요. 그래서 압축인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상기체와 실제기체 사이의 차이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요소 역할을 갖다가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압축인자를 등원 조건하에서 온도가 일정한 조건하에서 압력을 변화시키면서 압력을 증가시키면서 압축인자를 보면은 이상기체인 경우에 있어서는 압축인자가 항상 1이지만 실제기체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식의 양상을 대부분 보여요. 그래서 낮은 압력에서 저압 부근에서는 실제기체의 압축인자가 이상기체의 압축인자보다 작아. 반면에 고압 파트에서는 실제기체의 압축인자가 이상기체의 압축인자, 그게 1이죠. 1보다 큰 값을 갖다가 갖는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지금 보면은 G는 PV 오버 nRT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V를 N으로 나눠주고 RT를 P로 나눠주죠. V를 N으로 나눠주면 뭐죠? 이 부피는 실제기체의 부피예요. 실제기체의 부피를 실제기체의 몰수로 나눠줬으니까 이거는 뭐에 해당이 된다? 실제기체의 몰 부피에 해당이 돼요. 자, 그 다음에 P분의 RT. 이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PV는 이코르 nRT죠. 따라서 이 이상기체죠. 이상기체에서 PV는 nRT가 항상 성립이 돼요. 따라서 V를 N으로 나눠주면은 뭐가 되느냐면 P분의 RT가 돼요. 어디서? 이상기체에서.
따라서 이 P분의 RT라고 얘기하는 것은 곧 뭐에 해당이 되느냐? 이상기체의 몰 부피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VM 이상. 한마디로 압축인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실제 기체의 몰 부피와 이상 기체의 몰 부피의 비율을 보여주는 거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G는 여기 나와 있죠. 요거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물론 정의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 압축인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실제 기체의 몰 부피와 이상 기체의 몰 부피 사이의 비율을 갖다가 보여주는 게 압축인자다. 그럼 이 영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실제 기체의 몰 부피가 이상 기체의 몰 부피보다 작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실제 기체는 분자 간 상호작용력이 존재해요. 근데 그 분자 간 상호작용력을 보면은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면 인력의 6승에 반비례하고 반발력의 12승에 비례한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실제 기체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죠. 입자 간 상호작용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표현을 하면 인력은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감소하고 반발력은 상대적으로 급격하게 증가를 해요. 그래서 인력과 반발력을 모두 고려를 했을 때, 요게 반발력, 요게 인력이죠. 인력과 반발력의 에너지를 모두 고려했을 때 실제 기체의 위치 에너지, 분자 간 상호작용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다음과 같은 곡선을 그려요. 요거를 레나드 존스 포텐셜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압력이 낮을 때는 몰 부피가 작겠죠. 그래서 분자 간의 거리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녀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자,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가 있는데 위치 에너지가 있는데 그거를 거리에 대해서 미분하고 앞에다가 마이너스 보호를 붙여주면 그걸 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뭐 별까지 쳐가면서 외워야 될 얘기는 아니지만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를 거리에 대해서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에 대해서 편미분했을 때 그것의 그 기울기가 무엇과 비례 관계를 갖는다. 그 입자가 받는 힘의 세기랑 일치한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 있죠. 자, 만약에 이쪽 영역이라고 합시다. 에너지 미니멈 포인트보다 오른쪽 영역이라고 합시다. 이때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나오죠? 양수.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가 나온다는 얘기는 힘이 뭐가 나온다는 얘기죠? 음수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에너지 미니멈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거리가 멀 때는 인력 지배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반면에 에너지 미니멈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됩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가 나오죠. 기울기가 음수야. 그럼 힘은 뭐가 나오죠? 양수. 즉 이쪽 영역에서는 반발력이 지배적이다. 반발력 지배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먼 왼쪽 영역에서는 실제 기체는 인력이 좀 더 강력한 영향을 발휘해요. 근데 인력은 어떠한 역할을 하죠? 입자들을 자기 쪽으로 잡아당기죠. 따라서 몰 부피를 축소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실제 기체의 몰 부피는 이상 기체의 몰 부피보다 작은 값을 갖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압력을 높여주면 압축이 되죠. 압축이 되면서 입자 간의 거리가 가까워져요. 이쪽 영역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야. 이쪽 영역으로 들어가면은 반발력이 지배적이 돼요. 반발력은 얘를 밀어내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반발력을 전혀 받지 않는 이상 기체에 비해서 반발력을 지배적으로 받고 있는 실제 기체는 어떻게 되죠? 팽창을 하겠죠. 따라서 실제 기체의 몰 부피가 이상 기체의 몰 부피보다 커져요. 그래서 압축인자 값이 1보다 커진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식의 패턴을 갖다가 보여줘요. 이 포인트는 대략적으로 어디랑 일치할까? 압축인자가 1이죠. 압축인자가 1이란 얘기는 이상기체와 동일하게 행동한다는 얘기고, 이상기체와 동일하게 행동한다는 얘기는 인력과 반발력이 없다는 얘기지. 어딜까? 에너지 미니멈 포인트. 에너지 미니멈 포인트에서는 기울기가 0이죠. 기울기가 0이란 얘기는 힘이 0이란 얘기예요. 즉 인력도 반발력도 안 받는 상태가 된다. 따라서 이상기체와 가장 유사하게 행동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뭐 그런 거 보고 넘어가시면 되고. 자, 그래서 압축인자는 1에 가까우면 이상기체에 가까운 거야. 그래서 압축인자를 보고 있으면은 이 기체가 실제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를 알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압축인자가 1.1인 녀석하고 압축인자가 1.2인 녀석이 있어. 그럼 둘 중에 누가 이상기체에 가까운 거야? 1.1인 녀석이 훨씬 이상기체에 가깝게 행동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압축인자 값을 1하고 비교를 함으로써 얘가 실제 이 실제 기체가 이상기체와 얼마나 가깝게 행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 역할, 그런 걸 하는 것도 역시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압축인자다. 자, 그러면 실제 기체의 방정식이 존재하는데 실제 기체의 방정식은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자, PV는 이코르 nRT에서
자, 그러면은 요거를 보면은 요거를 보면은 정리를 하면은 요게 어떻게 되느냐면 PVN에다가 RT 잠깐 뭐야. 자, PV는 이코르 NRT죠. 그러므로 좌우 양변을 갖다가 나눠주게 되면은 N PV는 이코르 RT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요게 뭐에 해당이 되느냐면 V를 N으로 나눠주니까 몰 부피가 되는 거죠. VM은 이코르 RT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원래 이 값은 뭐를 상징을 하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봐서 알듯이 어떻게 나오느냐면 Z는 이코르 PVM분의 RT라고 나와 있으니까 원래 PVM은 뭐에 해당이 되느냐? ZRT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상기체라고 얘기하면 Z가 뭐하고 똑같죠? 1과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거는 이상기체의 밸류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 기체인 경우에 있어서는 Z가 1이 아니니까 그걸 보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Z에 해당되는 보정을 갖다가 해주는 겁니다. 뭘로 보정을 해주느냐? 여러분들 과학에서 제일 만만한 게 뭐예요? 실제 값을 보정할 때 가장 만만한 방법. 전개죠, 전개. 그래서 무슨 테일러 전개, 그 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전개가 존재하죠. 뭐 퓨리어 전개도 존재하고 전개의 종류 되게 많죠. 그런 식의 전개 방식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전개를 했느냐? 이렇게 혹은 이렇게 전개를 갖다가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즉 Z라고 얘기하는 압축 인자 값을 실제 기체의 압축 인자 Z 값을 갖다가 압력이나 몰 부피에 대해서 전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Z를 이코로 1 플러스 B-B 플러스 B C-P의 제곱 플러스 D-P의 3승 이런 식으로 해서 압력에 대해서 전개를 한다든지 압력과 몰 부피는 어떤 관계를 갖죠? 반비례 관계를 갖죠. 그래서 1 플러스 VM분의 B 그 다음에 플러스 C분의 VM의 제곱 플러스 덴덴덴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하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실제 기체와 이상 기체의 차이를 보정을 해줘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실제 기체의 방정식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비리얼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비리얼 방정식에서 B나 C, B-나 C-, B나 C 같은 것은 비리얼 계수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비리얼 계수는 무엇의 고유 특성이다? 기체의 혹은 물질의 고유 특성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질소다. 그러면 질소의 첫째 비리얼 계수, 둘째 비리얼 계수, 셋째 비리얼 계수 값은 얼마가 표로 쫙 나와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산소다. 산소의 첫째 비리얼 계수, 둘째 비리얼 계수는 값은 얼마다? 표로 쫙 나와 있어요. 그래서 표에 나와 있는 실험치들을 갖다가 사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사용하는 비리얼 계수는 이론적으로 유도된 게 아닙니다. 실제 결과를 가장 잘 맞출 수 있도록 컴퓨터를 돌려가지고 옵티마이즈해서 나온 값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냥 실험치에 뜯어 맞힌 값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히 사용한 결과가 실험치를 뜯어 맞힌 결과니까 그 값들을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잘 맞겠죠. 그런데 한 가지 약점이 있죠. 그 값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이 없는 거예요. 실험치에 뜯어 맞힌 것 뿐이니까. 그래서 매우 잘 맞는 반면에 이론적 백그라운드가 전혀 없는 게 비리얼 상태 방정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제 기체의 상태 방정식, 근사적인 실제 기체의 상태 방정식으로 가장 널리 사용이 되는 게 판데어발스 상태 방정식이에요. 판데어발스 상태 방정식은 일단 여러분들이 형태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 또는 요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건 몰라도 돼요. 이거는 그냥 그 전개를 한 거니까 이렇게 전개한다 기억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지 암기를 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는데 이거는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판데어발스 상태 방정식은 옛날에는 식을 꼬박꼬박 줬어요. 근데 점점 안 주는 것처럼 변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판데어발스 기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기체 상태 방정식을 안 줄 가능성도 되게 높아요. 그래서 형태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만 됩니다. 오리지널한 형태는 이거죠. 그래서 P는 이코르 nRT 그 다음에 V-NB -A에다가 V분의 N의 제곱. 이때 얘의 분모 분자를 n으로 나눠줘요. 이거 분모 분자를 n으로 나눠주면 nRT는 뭐가 되죠? RT. 그 다음에 여기는 n으로 나눠주면 뭐가 되죠? n분의 v에다가 b가 되죠. 마이너스 해놓고 난 다음에 n분의 v분의 1 이렇게 되죠. n분의 v가 뭐가 되는 겁니까? 몰 부피죠. 그래서 vm-b분의 RT 그 다음에 마이너스 a에다가 vm분의 1의 제곱 이렇게도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당연히 같은 식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VM은 계속 얘기하지만 몰 부피를 지칭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일 온도가 있는데, 이 보일 온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에 가장 가까운 온도, 이상 기체에 가장 가깝게 행동하는 온도, 그걸 갖다가 우리가 보일 템퍼레처라고 얘기를 해요. 자, 보일 템퍼레처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지금 여기서 보면은 비리얼 계수를 전개를 하죠. 근데 B-는 C-보다 압도적으로 크고 C-는 D-보다 압도적으로 크고 이런 식의 관계를 가져요.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 B는 C보다 크고 C는 D보다 크고 뭐 이런 식으로 관계를 갖습니다. 항상 비리얼 계수를 피팅해 보면 항상 결과가 이래요. 그래서 1차 항에 관련된 항이 가장 큰 기여를 하고 그 다음에 2차 항에 관련된 기여고 그 다음에 3차 항에 관련된 기여고, 그래서 뒤로 가면 갈수록 기여도가 점점 작아지는 게 일반적인 비리얼 전개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첫째 비리얼 계수, 여기서의 B값 혹은 아니면 여기서의 B-값, 이런 것들이 0이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없어져 버리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1이 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요.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죠?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하고 거의 똑같은 형태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B와 B-가 0이 되는 온도, 그 온도가 곧 뭐냐? 실제 기체가 이상기체에 가장 가깝게 행동하는 온도고 그 온도를 비리얼 온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아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써놓지 않은 게 있는데, 이 비리얼 계수는 물질의 고유 특성이면서 동시에 어떻게 한다? T에 의존해요. 즉 T에 의존한다는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뭡니까? 온도에 따라서 값이 달라져요. 즉 질소기체의 비리얼 계수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항상 옆에 보면 T는 이코로 300K에서 혹은 T는 이코로 298K에서 혹은 T는 이코로 273.1K, 15K에서 온도가 지정이 돼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야? 비리얼 계수라고 얘기하는 것은 온도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는 값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첫째 비리얼 계수도 역시 온도에 따라서 값이 달라져요. 그런데 어떤 특정한 온도에서는 첫째 비리얼 계수값이 0이 되면서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와 거의 완벽하게 동일한 행동 양상을 보이는 온도가 있는데, 그런 온도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한다? 보일 온도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일 온도는 여러분들이 들어봤다 정도는 돼야 돼요. 그래서 보일 온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에 가장 가깝게 행동하는 온도고 비리얼 방정식에서 첫째 비리얼 계수값이 0이 되는 온도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임계. 이거는 뭐하고 상관이 있느냐면, 원래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임계 온도라고 얘기하는 건 뭡니까? 액체와 기체가 더 이상 구분이 되지 않기 시작하는 온도를 갖다가 임계 온도라고 얘기를 하죠. 액체와 기체의 유일한 차이점은 뭐밖에 없다? 거리, 입작한 거리, 밀도밖에 없어요. 기체는 밀도가 대단히 낮고 액체는 몰 밀도가 굉장히 높고, 액체와 기체 사이의 유일한 차이점은 밀도 차이밖에 없어. 근데 밀폐된 공간 내에서 가열을 하면 기체의 밀도는 점점 높아지고 액체는 열팽창을 해서 점점 밀도가 낮아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특정한 온도에 도달하면 액체와 기체의 밀도가 같아지는 온도에 도달해요. 액체와 기체의 유일한 차이점은 밀도 차이밖에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유일한 차이점이 같아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특정한 온도서부터는 액체와 기체가 구분이 되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 온도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임계 온도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판데어발스 기체에서의 임계 온도, 임계 압력, 임계 부피를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갖다가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요거는 뭐하고 상관이 있냐면은, 자, 여기가 부피고, 여기가 압력이고, 여기가 부피라고 합시다. 자, 보면은, 원래는 이 판데어발스 기체가 온도가 임계 온도보다 낮은 경우에 있어서는 곡선이 대부분 어떤 형태를 갖느냐? 이런 식의 형태를 가져요. 이런데 이런 형태를 가질 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있을 수 없는 형태의 곡선이에요. 이게 지금 판데어발스 기체에서의 곡선입니다. 판데어발스 기체에서 압력 부피 곡선을 그리면 이거 가지고 그리는 거죠. 이거 가지고 압력 몰 부피, 압력 부피 혹은 압력 몰 부피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식의 곡선을 갖다가 그립니다. 어디 온도가 뭐보다 낮을 때, 저기에 나와 있는 임계 온도보다 낮을 때. 근데 이 곡선을 갖다가 보다 보면 이게 거의 비현실적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비현실적이냐? 바로 여기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 구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압력을 증가시키면 몰 부피가 어떻게 되죠? 팽창을 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물질도 압력을 증가시켰을 때 몰 부피가 팽창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굉장히 비현실적인 구간을 갖고 있는 이상한 그래프가 얻어져요. 그래서 판데어발스 상태방정식을 처음 제시했던 사람들은 이거 말도 안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판데어발스 상태방정식 꽝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나중에 다른 과학자들이 혹은 판데어발스 상태방정식을 옳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굉장히 재밌는 해석을 내놔요. 그 해석이 뭐냐면 맥스웰 작도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있는데 자, 여기에다가 수평선을 그어요. 근데 이 수평선을 어떻게 긋느냐, 어느 위치에다 긋냐면 수평선 위의 면적과 수평선 아래의 면적이 같아지도록 직선을 갖다가 긋습니다. 그리고 직선을 갖다 긋고 난 다음에 이 두 녀석이 만나는 지점이 있죠. 그 만나는 지점을 제거를 해버려요. 제거를 하면은 여기서 불연속적인 구간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는 뭐냐면은 압력 P에서 서로 다른 두 종류의 몰 부피가 공존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몰 부피 두 개가 공존한다? 이거는 기체의 몰 부피, 이거는 액체의 몰 부피를 지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판데어발스 루프라고 얘기하는 이 판데어발스 루프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게 물리적인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사실 이 판데어발스 루프는 상평형을 이루고 있는 액체와 기체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을 갖다가 묘사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판데어발스 상태방정식이 액체 기체 상전이까지 예측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온도를 계속 올려가면은 이 녀석이 점점 어떻게 되느냐면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고 요 차이가 점점 줄어들어요. 온도가 올라가면은 점점 차이가 줄어들어요. 그러다가 온도가 정확히 임계 온도에 도달하게 되면 이 녀석이 어떻게 되느냐면 이런 식의 곡선을 보여줘요. 지금 뭐냐면 변곡점이 나타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변곡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한 번 미분했을 때도 0이고 두 번 미분했을 때도 0이 되는 지점을 변곡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dp분의 dvm이 0이고 그 다음에 dp분의 dvm 그걸 두 번 미분한 값도 0인 지점 이거를 갖다가 변곡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방정식 자체는 뭐를 만족하고 있죠? 판데어발스 상태 방정식을 만족시키고 있죠. 그래서 P는 Vm-B분의 RT에다가 마이너스 A에다가 Vm분의 1의 제곱을 만족하고 있죠. 이게 식 1번, 이게 식 2번, 이게 식 3번. 그래서 1, 2, 3, 3개를 연립을 합니다. 연립을 하면은 이 변곡점에서의 온도 압력 부피가 나오죠. 이 변곡점에서의 온도 압력 부피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임계 온도, 임계 압력, 임계 몰 부피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판데어발스 기체가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온도 압력 부피 그거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세모. 외울 필요까지는 없어요. 외울 필요까지는 없는데 제가 세모를 쳐놓은 것들은 꼭 암기를 해야 된다. 이 정도는 아니지만 뭐 여러분 믿지는 셈치고 여러분들이 긴 밤 잠이 안 올 때 잠자려고 억지로 노력하지 말고 이런 거를 외우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잠이 솔솔 오니까 그럴 때 봐라. 이 정도로 생각하시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기체 파트가 끝나고 연력학 법칙 쪽으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연력학 법칙을 보면은 연력학 제1법칙이 나오죠. 연력학 제1법칙을 갖다가 표현하면은 이겁니다. 내부 에너지의 변화는 열과 일의 합이다. 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운동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데 그 운동 에너지가 전달이 될 때 방향성을 가지면서 특정한 방향으로만 가지면서 질서 있게 전달이 되면 그거를 일이라고 얘기를 하죠. 반면에 열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에너지가 전달이 됐어요. 뭐 운동 에너지나 이런 에너지가 전달이 됐는데 그 에너지 전달의 결과 어떻게 된다? 방향성이 없는 무질서한 운동의 증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질서한 에너지의 전달 경로를 열, 질서 있는 에너지의 전달 경로를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질서 있는 경로를 통해서 전달된 에너지와 방향성이 없는 무질서한 에너지의 전달 경로를 통해서 전달된 에너지의 총합을 하게 되면 그게 개 전체의 에너지의 변화량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연력학 제1법칙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 DW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팽창일과 비팽창일로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팽창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기체의 부피 팽창을 수반한 일이고, 비팽창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기체의 부피 변화 없이 일어나는 일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팽창일 뭡니까? 팽창일 이런 거죠. 자, 여기에 2기압의 기체가 있고 여기 1기압의 기체가 있는데 내가 손으로 꽉 잡고 있다가 손을 탁 놔요. 그럼 피스톤이 갑자기 확 팽창을 하죠. 그럼 개의 부피가, 이게 개죠. 개의 부피가 2배로 팽창하게 될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 그런 일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팽창일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 팽창일 같은 경우에는 식이 어떻게 표현이 되죠? 마이너스 PEX dV로 표현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압력이 뭐다? 개의 압력이 아니라 외부의 압력을 갖다가 사용을 한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걸 이제 팽창일에 대한 일반적인 표현이고, 여기서 비팽창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일은 일인데 개의 부피 변화를 갖다가 수반하지 않는 일을 갖다가 얘기를 해요. 얼핏 생각하면 부피 변화가 없는 일, 이런 게 있을 수 있나라고 생각이 되지만 있을 수 있죠. 어떤 경우냐면, 자, 커다란 수조가 있어. 커다란 수조가 있는데 내가 유리막대를 집어넣고 난 다음에 그 유리막대를 가지고 휘휘 저어줘요. 그럼 어떠한 일이 일어나죠? 토네이도가 발생하죠. 안에서 물이 막 소용돌이를 갖다가 막 치고 있죠. 그러면 그 안에 있었던 물 분자들, H2O 분자들이 이걸 저어주기 전까지는 랜덤한 모션을 보이면서 아무렇게나 운동하고 있었어요. 방향성이 없이 운동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걸 저어줬더니 어떻게 돼요? 선의 운동을 하죠. 운동 방향이 한쪽 방향으로 증가를 했어요. 운동 에너지가 증가를 하는데 한쪽 방향으로 방향성을 가지면서 증가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개에다가 방향성을 갖는 에너지를 전달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수조 전체의 부피는 변하지 않았죠. 개의 부피 팽창을 수반하지 않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비팽창일이다. 그러면 비팽창일의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 그게 이제 나중에 나오는 얘기인데, 전기 에너지죠. 자, 전기 도선이 있어요. 이렇게 전기 도선이 있어요. 전기 도선 안에는 수많은 전자들이 존재하고 있죠. 열전자들이죠. 그래서 그 전자들이 지 멋대로 자유롭게 병진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이 안에 구리 전선 내에 엄청나게 많은 전자가 들어있다는 사실 누구나 잘 알고 있죠. 근데 그 전자들은 정지하고 있지 않죠. 구리 전선 내에 있는 전자들은 랜덤한 모션을 가지면서 지멋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마치 뭐처럼? 수조 내의 물처럼. 그런데 내가 전지를 연결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전자들이 하나같이 플러스 극으로 빨려가고 마이너스 극에서 튀어나오는 상황이 되죠. 따라서 어떻게 돼요? 전자라고 얘기하는 입자가 방향성을 갖고 회전 운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분명히 일을 했어요. 다만 부피 팽창을 수반하지 않는 일이죠. 그래서 전기적인 일이 대표적인 비팽창일에 해당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전기적인 일, W 비팽창 혹은 비팽창일 전부 실질적으로 화학에서는 대부분 뭐를 지칭한다? 전기적인 에너지, 전기적인 일을 지칭하는데 사용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봐두시면 되는 거고, 자, 당분간은 비팽창일에 대해서는 언급을 잘 안 할 겁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뭐 실린더를 압축해다 팽창시키고 그런 경우에는 비팽창일이 없어요. 그래서 비팽창일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조건 하에서 많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얘기가 없는 이상 일은 팽창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일과 팽창일이 항상 1대1 전제 조건이 되는 건 아니다. 비팽창일이 없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만 일이 팽창일이 되는 거다. 경우에 따라서는 비팽창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경우에서는 일과 팽창일이 1대1 대응 관계를 갖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볼 게 뭐냐면 두 가지 일 케이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등압 비가역 팽창일. 자, 이거 주의하세요. 여기서의 등압은 PEX가 일정하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앞으로 등압, 등부피, 등온 이런 얘기가 나올 때는 다 개의 온도가 일정하고 개의 압력이 일정하고 개의 부피가 일정하고 이런 얘기예요. 근데 저 등압 비가역 팽창인 경우에 있어서만 뭐가 아니다? 개의 압력이 일정하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등압 비가역 팽창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죠? 여기 2atm, 그 다음에 외부는 1atm인데 내가 손으로 이렇게 잡고 있다가 손을 확 놔버리면 등압 비가역 팽창을 한다라고 하죠. 이거 어디까지 팽창을 해요? 나중에 가면은 1기압이 될 때까지, 그래서 외부의 압력하고 같아질 때까지 팽창을 해요. 개의 압력 어떻게 됐어요?
2기압에서 1기압으로 줄었잖아. 이게 어떻게 등압이야. 그래서 등압 비가역 팽창을 하는 과정에서 개의 압력은 변합니다. 여기서의 등압은 개의 압력이 일정하다라는 게 아니라 P2X, 외부의 압력이 일정하다. 그런 의미예요. 자, 이런 경우에 있어서 1의 양은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W는 이코르 인테그랄 dW. dW가 뭐예요? 1의 미소 변화량이죠. 인테그랄이 뭐예요? 더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1의 미소 변화량을 더하면 1의 측정 가능한 거시적인 변화량이 나온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dW는 어떻게 표현한다? 비팽창일이 없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는 모든 일은 팽창일이 돼버리죠.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 P2X dV가 됩니다. 자, 그런데 등압 비가역 팽창이니까 P2X가 일정하죠. 일정하니까 P2X는 바깥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dV를 적분합니다. 미소 변화량을 적분하면 거시적인 변화량이 나오죠. 그래서 마이너스 P2X 델타 V. 여기가 V1서부터 V2라고 얘기를 한다면 마이너스 P2X V2 마이너스 V1. V1은 처음 부피, V2는 나중 부피. 그래서 간단히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등온 가역 팽창. 여기서의 등온은 개의 온도가 일정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개의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의 가역적인 팽창. 가역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을 갖다가 얘기를 하냐면 개와 주위가 균형을 맞추면서 서서히 팽창하는 것을 가역적인 팽창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경우에 있어서는 W는 인테그랄 dW고 이거는 마이너스 P2X dV. 여기까지는 1의 정의죠. 여기서 가역 조건이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P2X하고 P개가 같아져요. 그냥 요거를 그냥 P라고 묘사를 갖다가 합시다. 개의 압력, 내부의 압력. 요거를 그냥 우리가 앞으로는 P라고 얘기를 합시다. 가역적이라는 얘기는 개와 주위가 일종의 평형 상태를 잊으면서 평창을 하는 거야. 개의 압력이 2기압일 때 외부의 압력은 1.9999999 무한대 기압이에요. 그래서 약간 팽창을 하면 다시 균형을 맞춰주죠. 그때 외부의 압력을 다시 1.9999999 8기압으로 빼가지고 살짝 팽창을 유도하고 그 다음에 외부의 압력을 1.99999 7기압으로 낮춰가지고 다시 살짝 팽창을 유도하고 이런 식의 팽창을 하는 과정이 가역 과정에 해당이 돼요. 따라서 가역 과정에서는 주위의 압력하고 외부의 압력하고 개의 압력이 균형을 이룬 상태에서 팽창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이 같은 게 가역 조건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PdV죠. 이거는 외부의 압력, 이건 내부의 압력. 다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상기체라는 전제 조건이 들어가 봅시다. 이상기체라는 전제 조건이 들어가면 P는 V분의 nRT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인테그랄 V분의 nRT dV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게 뭐죠? 등원 조건이죠. 그래서 nRT 전체가 상수고 V분의 1의 dV, V1서부터 V2까지. 자, V분의 1을 적분하면 뭐 나오죠? lnV 나오죠. 그래서 마이너스 nRT의 ln V2 오버 V1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나오는 게 여기에 있는 식이다. 자, 이 식하고 이 식은 당연히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어야 돼요. 중간 유도 과정은 여러분들이 그냥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렇지만 결과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시험장에서 언제 저거 유도하고 있어. 자, 그 다음에 열의 결양화.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여기에는 지금 정리는 안 되어 있는데 사실 뒤에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말 나온 김에 해줘야 돼요. U는 이코르 Q 플러스 W죠. 그래서 DU는 이코르 DQ 플러스 DW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비팽창일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 dq-p2x dv가 되겠죠. 자, 그 상태에서 dv는 이코르 0, 즉 등부피 조건이 들어가요. 부피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부피의 변화량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dv가 제로가 돼요. 그럼 이게 없어지죠. and dq는 뭐가 돼요? dqv가 돼요. 왜? 이 아래 첨자로 들어가 있는 건 일정하게 유지되는 조건을 아래 첨자로 쓰죠. 지금 부피를 일정하게 유지했다며. 따라서 그때 출입하는 열량은 등부피 조건 하에서의 출입하는 열량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건 없어지고 요것만 남죠. 뭘로? dqv로.
따라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일정 부피 조건에서의 출입하는 열량은 항상 무엇과 같다?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 여기서 연력학 제2법칙만 썼어요. 뭐 이상기체라는 전제 조건 이런 거 없죠. 그래서 이건 모든 기체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DH는 이코르 요게 또 오해가 있겠다. 그래서 그냥 여기 이상기체라고 합시다. 이건 왜 오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상기체인 경우에 있어서는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 온도에만 의존하고 실제 기체에는 온도와 부피에 의존하기 때문에 등부피 조건에서 DQV라는 사실은 이상기체나 실제 기체나 항상 만족을 시켜요. 근데 이상기체는 DQV면서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온도에만 의존하는 거고 실제 기체인 경우에 있어서는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온도와 부피 변화에 모두 의존하기 때문에 사실 일정 부피 조건 하에서 출입하는 열량이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다. 이건 맞지만 일정 부피 조건이 아닌 조건 하에서 출입하는 열량을 내부 에너지와 연결시켜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실제 기체에서는. 어쨌든 지금 여기서는 그냥 이상기체라고 쓰고 넘어갑시다. 여러분들 어차피 이상기체만 볼 거기 때문에. 자, DH는 역시 마찬가지. DU 플러스 PV가 엔탈피의 정의죠. 자, H는 이코르 U 플러스 PV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엔탈피의 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할 줄 알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별을 안 붙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나 여러분들 곱셈을 해야 될 줄 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니까 그건 강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얘도 그런 거예요. H는 이코르 U 플러스 PV라는 얘기는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 자, 이거 집어넣고 난 다음에 하면 DU 플러스 PDV 플러스 VDP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연력학 제1법칙을 씁시다. DU 마이너스 PEX DV 그 다음에 플러스 PDV 플러스 VDP. 자, DQ 죄송합니다. DQ 연력학 제1법칙을 표현하면 DU가 이렇게 되겠죠. 물론 여기서 전제 조건은 비팽창일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전제 조건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역 조건이 들어가요. 가역이 되면 어떻게 되죠? PEX가 P가 되죠. 그래서 DQ 마이너스 PDV 그 다음에 플러스 PDV 플러스 VDP 그래서 캔슬 아웃 되고 그 다음에 DP는 이코르 0 등합 조건이 들어가는 거죠. 등합 조건이 들어가면은 VDP는 제로가 되는 거고 DQ는 뭐가 되죠? DQP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DQP가 나오게 된다. 자, 이거 유도하는 과정에서 가역이라는 조건이 들어가긴 했는데 엔탈피는 상태 함수이기 때문에 가역 조건을 전제해서 유도한 결과가 비가역 조건에도 그대로 들어가요. 상태 함수는 경로에 의존하지 않죠. 그래서 가역 조건 하에서 유도된 결과가 가역 조건에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비가역 조건에도 그대로 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엔탈피의 변화량은 무엇과 같다? 등합 조건에서의 출입하는 열량과 같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무조건 중요합니다. DU는 이코르 DQV고 그 다음에 DH는 이코르 DQP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얘기고 여러분들이 보는 거 대부분 이상기체이기 때문에 이상기체에 대해서 거의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만 그래서 그렇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녀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NCVM DT로 표현이 되겠고 이 녀석은 NCPM DT로 표현이 되겠죠. 이거는 열 용량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의미가 뭐냐면 일정 부피 몰 열 용량. 일정 부피 조건에서 어떠한 물질 1몰을 1도씩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열량을 갖다가 얘기를 하죠. 거기다 N몰을 곱하면은 그 일정 부피 조건에서 어떠한 기체 N몰을 1도씩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열량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요거는 몰 열 용량 N을 곱하면 그냥 연용량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등합 몰 연용량 거기다 N을 곱하면 등합 그냥 연용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자, 그런데 실제 기체라면 CVM과 CPM을 어떻게 하면 돼요? 실험을 통해서 결정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상 기체는 존재하지 않는 기체지. 존재하지 않는 기체니까 유도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 유도된 결과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단원자 이상기체, 선형다원자 이상기체. 선형다원자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H2 이런 애들. 단원자 이상기체는 헬륨, 네온 뭐 이런 애들. 비선형다원자 이상기체라고 얘기를 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 수가 있을까?
뭐 H2S라든지 뭐 이런 애들 H2S 구형 이렇게 꺾여 있죠. NH3라든지 뭐 이런 애들이 비선형 다원자 분자에 해당이 돼요. 단원자 이상기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CV 값이 이게 병진 운동만 반영이 되죠. 왜냐하면 얘는 회전 운동, 진동 운동이 없으니까 병진 운동에 의해서만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열 용량의 병진 운동만 기여를 해요. 그래서 X축에 대한 병진 운동이 2분의 1R, Y축에 대한 병진 운동이 2분의 1R, Z축에 대한 병진 운동이 2분의 1R을 기여를 해서 토탈 2분의 3R만큼을 갖고 있는 게 단원자 이상기체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선형 다원자 이상기체인 경우에 있어서는 요거는 이제 온리 병진 운동. 자, 그 다음에 선형 다원자 이상기체인 경우에 있어서는 여기에 병진 운동에다가 추가로 회전 운동이 들어가요. 자, 진동 운동은 왜 안 들어가느냐? 진동 운동은 열 용량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온도 1도씨를 높이기 위해서 외부에서 공급돼야 되는 열량이죠. 즉, 근데 온도라고 얘기하는 게 평균 운동 에너지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개의 평균 운동 에너지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흡수해야 되는 열량, 1몰당 흡수해야 되는 열량, 그것을 갖다 우리가 열용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자가 있을 때 V는 이코르 0, V는 이코르 1, V는 이코르 2 진동 운동 에너지는 갭이 대단히 커요. 반면에 회전 운동 에너지는 어떻죠? 갭이 굉장히 작아요. 얘하고 얘를 비교해보면 10,000분의 1도 채 안 돼요. 따라서 온도가 낮더라도 열을 흡수해서 회전운동 에너지가 들뜬 상태로 가는 건 가능해요. 즉 열을 흡수해서 회전운동 상태가 변하는 건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열을 흡수해서 진동운동 상태가 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거의 불가능해요. 이건 언제만 가능하냐? 온도가 대단히 높을 때, 수천 K씩 될 때, 그때만 열을 흡수해서 진동운동 상태가 변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상온 근처의 상태라고 얘기를 한다면 열을 흡수해서 진동운동 상태가 변하는 건 불가능해요. 따라서 열을 흡수해서 진동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진동운동은 열에 기여하지 않는다. 바꿔서 얘기하면 진동운동의 변화는 우리가 온도 변화를 고려할 때 생각할 필요가 없다. 한마디로 열 용량에는 진동운동은 기여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러한 분자들에서의 열 용량을 계산을 할 때는 병진 운동이나 회전 운동까지만 고려를 해요. 아주 온도가 높지 않는 이상은 병진 운동과 회전 운동만을 고려를 한다. 그 중에서 단원자 이상기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회전 운동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죠. 왜냐하면 얘는 그 자리에서 뺑뺑뺑뺑 도는 스핀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상기체인 경우에 회전 반지름이 제로인 거죠. 원자 반지름이 제로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회전 운동이 없는 겁니다. 따라서 얘는 온리 병진 운동만 가능한 거고 X축에 대한 병진 운동이 2분의 1 R에 기여를 하고 Y축에 대한 병진 운동이 2분의 1 R에 기여, Z축에 대한 병진 운동이 2분의 1 R에 기여를 해서 토탈 2분의 3 R이 곧 뭐에 해당이 되느냐? 열의 흡수를 통해서 병진 운동의 평균 운동 에너지를 변화시키고자 할 때 1도씨 변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1몰당 열량에 해당이 된다. 이런 식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선형 다원자 분자는 병진에다가 회전운동이 들어가죠. 왜냐하면 선형 다원자 분자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런 식의 회전운동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자의 결합축을 Z축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Z축에 대한 회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Z축에 대한 회전은 일종의 스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놨지만 실제 이 반지름은 0에 수렴하는 값으로 보는 겁니다. 따라서 어떻게 된다? 이 녀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거는 회전운동이라고 보지 않고 스핀운동이라고 보는 거고 이거는 회전운동의 기여를 포함을 안 시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녀석은 결합축에 수직한 두 축에 대한 회전 운동만이 존재하죠. 이게 연용량에 기여하는 정도가 2분의 1R, 이게 연용량에 기여하는 게 2분의 1R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가 보는 건 뭐냐면 가능한 운동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하나당 운동 에너지 하나당 2분의 1R만큼의 연용량 기여가 존재한다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는 회전 운동에 두 가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요게 2분의 3R이 되는 거고 요게 2분의 2R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이 뭐가 된다? 2분의 5R이 된다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비선형 다원자 분자 H2S 같은 거죠. 얘는 이렇게 생겨먹은 녀석이에요. 따라서 이 녀석은 Z축에 대한 회전 운동, X축에 대한 회전 운동,
Y축에 대한 회전운동 모두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회전운동의 연용량의 2분의 1 아래 기여를 하고 이 회전운동의 연용량의 2분의 1 아래 기여를 하고 이 회전운동의 연용량의 2분의 1 아래 기여를 해요. 따라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병진운동이 2분의 3R을 회전운동이 2분의 3R을 기여를 해서 결국은 3R이 CV의 값에 해당이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이상기체의 값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당연히 내용 정리하는 본 수업에서는 이걸 굉장히 길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거 설명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요 정도로만 요약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용 자체를 그래서 기억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CPM이 나왔는데 항상 CVM에다가 플러스 R을 해주게 되면 그게 CPM이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2분의 3R인데 이건 R을 더하면 2분의 5R. 이거는 2분의 5R인데 R을 더하면 2분의 7R. 이건 3R인데 R을 더해서 4R이 나오는 거죠. 어디서? 이상기체인 경우에. 실제 기체는 이렇게 되지는 않죠. 이상기체에서는 이렇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관계를 갖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자,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dqv는 이코르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에 해당이 되고 dqv는 ncvm의 델타 t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dqp를 봅시다. 그러면 이 녀석은 ncpm의 델타 t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dpm은 뭐에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dh에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런데 dh에서 h는 어떻게 되죠? u 플러스 pv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 이거는 du 플러스 dpv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이때 du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ncvm dt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pv는 어떻게 돼요? 이상기체인 경우에 있어서 pv는 뭐에 해당이 되죠? nrt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dnrt에 해당이 돼요. 다 기체의 몰수, 기체 상수, 이런 거 상수죠. 그래서 ncvm의 dt에다가 플러스 nr dt가 되죠. 자, n, dt, dt 공통이죠. 그래서 n에다가 cvm 플러스 r에다가 dt 이런 식이 돼요. 이게 뭐죠? ncpm dt에 해당이 됩니다. 좀 시작할 때 ncpm dt라고 얘기를 하고 시작을 했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뭐가 되는 거죠? 얘가 뭐에 해당이 된다? CPM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CPM과 CVM 사이에는 이상기체인 경우에 있어서 딱 R만큼 나온다. 차이가 난다. R, 이거 왜 나온 거예요? PV 때문에 나온 거죠. H는 이코르 U 플러스 PV죠. 그리고 그 PV가 NRT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관계를 갖는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요 윗줄만 기억하면 아랫줄은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아랫줄은 굳이 암기하려고 노력할 필요 없죠. 요거. 병진운동 3개, 여기는 병진운동 3개에다가 회전운동 2개, 여기는 병진운동 3개, 회전운동 3개. 그래서 운동의 종류 하나마다 2분의 1 R씩 기여를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은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보면은 뭐 단열 과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자, 단열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간단해요. du는 이코르 dq 플러스 dw에서 단열이라는 조건이 들어가게 되면 단열은 뭡니까? 출입하는 열량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dq가 제로가 되면서 이게 dw가 돼요. 그래서 이게 단열의 기본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 단열 시험 문제가 생각보다 까다로워요. 그래서 생각보다 까다로운 만큼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임용시험은 맞으라고 내는 시험이 아니라 틀리라고 내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똑같은 게 있더라도 웬만하면 까다로운 쪽을 선택을 해서 시험 문제를 내요. 그래서 쉬운 연력학 문제보다는 단열을 포함하고 있는 복잡한 연력학 문제를 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 복잡한 연력학 문제를 갖다가 풀 때 포인트가 바로 뭐냐? 아, 단열 조건에서는 1과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 동일하구나. 그래서 내가 만약에 2를 구하고자 할 때 내부 에너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구할 수도 있고,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을 구하라고 문제에 냈는데 2를 계산해서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을 간접적으로도 구할 수 있고, 보통 그런 식으로 문제가 설계가 되어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을 구해야 되는데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을 구할 수 있는 어떠한 수단도 없어. 근데 1은 계산할 수 있어. 그럼 무슨 얘기야? 2를 계산해서 내부 에너지를 구하란 얘기죠. 또 혹은
혹은 아니면 E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E를 계산하려면 압력이나 이런 것들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거 하나도 안 주어진다는 얘기야. 그런데 온도의 변화가 주어져 있어. 자, 델타 U는 뭐죠? NCVM 델타 T죠. 온도의 변화가 주어져 있으면 뭘 구할 수 있어요? 내부 에너지를 구할 수 있죠.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을 구할 수 있고 단열 조건 하에서는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 곧 뭐죠? 1이죠. 그래서 2를 구하려면 압력이 필요한데 압력을 안 주고 온도 변화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 변화를 통해서 2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도록 시험 문제가 설계된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많이 사용을 해왔어요. 그래서 단열 조건하에서는 1과 내부 에너지가 1대1 조건으로 1대1로 대응 관계를 보인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문제를 풀 때 키포인트, 스타트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술술술술 풀려가는 키포인트가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단열 가역 과정. 단열 가역 과정에서는 자, 요거를 비교를 할 거예요. 등원 과정인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이거는 이상기체의 단열 가역 과정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등원 과정에서는 PV의 곱이 일정하죠. 그래서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한다. 일정 온도 조건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거는 등원 과정일 때 그래요. 단열 과정일 때는 어떻게 돼요? 단열 팽창을 하면 온도가 떨어지고 단열 압축을 하면 온도가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것이 PV의 곱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가 온도 300K에서 T는 이코로 300K에서 PV 곡선이야. 자, T는 이코로 150K가 되면은 등원 곡선이 어떻게 되죠? 얘하고 평행해요. 다만 뭐가 달라져? 아이씨, 왜 평행하게 그랬는데 이렇게 안 그려지냐? 자, 약간 안 평행해도 평행하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냥 이렇게 수평 이동을 갖다가 시킨 거예요. 자, 온도가 300K일 때의 등원 곡선하고 온도가 150K일 때의 등원 곡선은 곡선의 형태는 똑같아. 다만 수평 이동이 된 거예요. 아래쪽으로 약간 수평 이동이 된 거예요. 어떻게 수평 이동이 된 거예요? 같은 부피하에서 혹은 아니면 같은 압력이라고 합시다. 압력이 동일할 때 150K에서의 부피와 300K에서의 부피는 300K에서의 부피가 2배죠. 이상기체에서. 그래서 쉬프트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뿐이에요. 또 어쨌든 곡선의 전체적인 형태는 똑같다. 그런데 만약에 얘가 가역 단열 과정을 거쳐요. 가역 단열 팽창을 하게 되면 온도가 감소를 해요. 온도가 감소해서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처음 상태였는데 여기가 나중 상태가 되는 이런 식으로 처음 온도는 300K 근데 단열 팽창을 끝나고 났더니만 온도가 떨어져서 150K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해요. 어떻게 된다는 얘기지? 등원 과정에 비해서 훨씬 기울기가 급하게 나타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걸 표현한 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PV의 감마승이 일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감마가 뭐냐? 요 감마가 CPM을 CVM으로 나눠준 거예요. CPM을 CVM으로 나눠준다. CPM은 어떻게 표현이 되죠? CVM 플러스 R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이 녀석이 어떻게 되느냐면 1 플러스 CVM분의 R로 표현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값을 갖는 것이 뭐다? 감마다라는 얘기예요. 당연히 값은 어떻게 된다라는 얘기지? 1보다 커요. 그래서 압력 부피 곡선에서 기울기가 1보다 크죠. 이게 기울기가 1인 경우지. 근데 그거보다 급격하게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이게 사실은 기울기가 크다는 게 딴 게 아니야. 단열 팽창 수축을 하는 과정에서 온도가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단열 팽창을 하면 이렇게 갔다가 단열 수축을 하면 이렇게 됐다. 자, 근데 여기서 전제 조건이 지금 얘가 가역 과정이에요. 비가역 과정에서는 이 공식을 쓸 수가 없어요. 가역 과정이라는 전제 조건에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가역 단열 과정에서 이렇게 표현이 된다. 자, 그 다음에 TV에 대해서도 나와요. TV에 대해서는 TV의 감마 마이너스 1승이 일정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TV의 감마 마이너스 1승이 일정하고 그 다음에 그 PV의 감마승이 일정하고 요게 가역 단열 조건에서 우리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것이다. 자, 이때 감마는 뭐다? 이 경우도 그렇고 이 경우도 그렇고 감마는 CPM을 CVM으로 나눠준 값이기 때문에 1보다 큰 값을 갖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근데 이 감마 값이 얼마인지는 단원자 이상기체냐 비선형 단원자 이상기체냐 선형 단원자 이상기체냐에 따라서 다르죠. 단원자 이상기체는 CPM이
그 2분의 5R, 그 다음에 CVM이 2분의 3R이니까 감마가 3분의 5가 되는 거죠. 반면에 비선형 다원자 이상기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CPM이 4R, 그 다음에 CVM이 3R이죠. 그래서 3분의 4가 비선형 다원자 이상기체에서의 감마 값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마라고 얘기하는 것은 기체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수업 시간에는 이거 막 유도하고 이게 어떻게 나온 건지에 대해서 한참 떠들었는데 본 수업 때는 굳이 그렇게까지는 그 처음 배우는 처음 이제 내용을 갖다가 처음 이해하고 있는 학생들한테는 그게 당연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업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이제 요약 정리하고 문제를 푸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게 굳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갖다가 오랜 시간을 설명하기는 좀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최종적인 결과가 저러니까 결과를 기억하셔라. 왜냐하면 이거를 유도하여라라고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유도 과정이 굉장히 시험 공부를 위해서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는 유도하여라기보다는 결과를 응용하는 게 나오기 때문에 결과를 이해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 이유는 당연히 문제의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저게 어떻게 나왔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그거는 본 수업 정도에서만 합시다. 지금 요약 정리하는 과정에서 똑같이 하게 되면 우리가 그 짧은 시간, 지금 2시 수업부터 시작해서 5시 반이나 6시면 수업이 보통 끝나게 되는데 그 시간 동안에 막 두 채짝씩 나가는 양이 그 교과서로 나가는 양이 어마무지하게 나가는 양을 나가죠. 그러면서 동시에 문제까지 풀지 설명을 자세하게 하면서는 그렇게는 힘들어요. 그래서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이제 시간이 1시간 조금 넘게 흘렀으니까 요쯤에서 좀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또 1시간 정도 더 요약해서 정리는 마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문제 풀도록 합시다. 한 10분만 쉽시다.